유쾌 상쾌 통쾌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와 나운스타 토나스 김재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잡는 저격수 여선우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오늘은 이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준석식 주판 노름 끝내겠다. 제3지대를 진보 진영의 제3정당을 추가해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한 건데 이거 정의당이랑 좀 겹치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님. 네, 겹칠 수도 있는데 뭐 네. 그렇게 해서 더 장이 넓어진다면 그것조차 뭐 긍정적이라고 봐서 흥미롭게 용해인 의원, 용해인 대표의 이야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왜? 일단은 근데 저희는 선거연합정당이란 플랫폼을 제안했고 이게 어떻게 갈 거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선, 그러니까 크로키나 드로잉은 좀 된 상태인데 개혁연합신당을 용해인 대표가 얘기하시는 게 이게 지금 그러면 합당을 해서 새로 당명 개정을 하고 어디까지 범위로 하겠다는 건지가 조금 덜 그려진 것 같아요. 크로키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로키를 다 이렇게 그려놓고 색깔을 같이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단계라면 용해인 의원은 조금 그거보단 윤곽선이 좀 덜 그려진 것 같아서 아직 뭐라고 좀 평가하기는 뭐 어렵고 흥미롭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소개팅으로 치면 밥 한번 먹을까요? 이런 얘기를 먼저 용해인 의원이 한다면 흔쾌히 한번 만나볼까요? 한번 만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또 정치 고관여 층만 아는 얘기인데 네. 용해인 의원이 예전에 노동당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노동당을 탈당해서 기본소득당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에 노동당 이제 방문 예정이 있는데 저희 이제 연합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당들의 이제 공동의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들 보실지, 그리고 이제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정의당은 사실은 조금 더 전통적인 문법의 진보정당이어서 민주노총이랑도 공동의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소득당은 조금 다르게 다른 세계관으로 좀 가지고 가셔서 그 개혁연합신당으로 얘기하는 것에 어쨌든 1차적인 바운더리에 서로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듣기로는 뭐 천호선 전 대표, 정호진 이런 저희 정의당에서 나가신 분들 중에 사회민주당 창준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랑 열린민주당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이랑 새 당이 지금 기본사회포럼인가 이런 네트워크를 또 구축하셔서 아마 그쪽이 1차적인 뭔가 연합의 기본소득당의 연합 대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이제 주선자 입장을 제가 빙의를 한번 해보면 뭐 만나 뭐 괜찮기는 한데 뭐 될까 뭐 만나서 뭐 그냥 밥은 먹는데 뭐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다른 분들은 단체 어떠세요? 미팅인데 네, 단체 미팅인데 네. 이제 저쪽에 오면 이쪽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판이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잘 안 깨지고 갈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상식과 합리를 기반으로 개혁 정치하겠다, 정치를 바꿔보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정말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용해인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또 행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판이나 욕이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식 주판 노름 꺼내고 왜 거기다가 이준석 신당을 왜 비판을 하고 뭐라 하는지, 우리는요 이렇게 할게요. 정말 국민 여러분 저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잘하기 경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상대 진영을, 상대방을, 또 경쟁당을 비판하는 거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이 정치 혐오를 그대로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롭게 이준석 대표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비판하지 말고 서로 잘하기 경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강서 보궐선거 때 민주당과 함께 그쪽 가서 선거 유세도 해주고 합당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 개혁연합신당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몸을 의탁하기 위한 중간다리 아니냐, 이런 오해는 분명히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선웅 전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좀 비판적입니다. 용해인 의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왜냐면요, 아까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용해인 대표가 사실은 창당 당대표 이런 거 전문가예요. 노동당 대표도 하셨고 그 뒤로 이제 국민
기본소득당도 만드셨고 이번에 이제 당을 또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실망인 지점이 뭐냐면은 뭐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그 뒤에 이제 막 뭐 기자들이랑 질의응답하면서 뭐 지역구 출마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으로서는 지역구 출마 준비는 어렵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비례를 노리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노동당 대표 하셨을 때 그때 아마 그 국회의원 선거 비례 5번 받으셨거든요. 그럼 이번에 기본소득당으로 뭐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으로 해가지고 또 비례 받고 이번엔 또 비례 받겠다. 약간 지금 뭐 용해인 의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굉장히 안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정치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당 뭐 개혁연합신당 이야기를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용해인 의원이야말로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그 위성정당 논란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분이잖아요. 뭐 조정은 의원은 시대전의 조정은 의원은 국민의힘 같고 지금 용해인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랑 이제 결이 조금 비슷하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시고 정치 개혁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이거 지역구 출마랑 마찬가지인데요. 그 같이 이제 기본소득당 창당할 때 신지혜 이제 뭐 전 서울시장 후보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지역구만 5번 나가셨는데 용해인 의원은 지역구 한 번도 못 나가셨다. 이번에는 뭐 어쨌든 이제 비례대표 의원까지 한번 하셨으니까 지역구에서 진짜 뭐 현실 정치, 대중 정치를 한번 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재밌게 보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제 정치적 역학관계들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의 팬덤들은 사실 거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 90% 정도가 겹쳐요. 근데 이제 용해인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서 뭐 제3정당으로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민주당이랑 나중에 연합 내지는 흡수합당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혼자서 홀로서기를 했을 경우에 재밌는 건 이제 선거제도에 따라서 용해인 의원의 행방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용해인 의원을 계속 밀어주길 했어요. 아유 우리 현역 의원 100명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재명 대표도 용해인 의원이랑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 행보들을 같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선거제도 결국에는 키는 민주당이 다 잡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바깥에 이제 나가서 혼자 홀로 서기를 했을 때 여기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살려주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아마 한번 갑론을박이 세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겹치는 팬덤들, 겹치는 지지층들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는 관점을 좀 재밌게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해인 의원으로 오늘 문을 열어봤고요. 광고 듣고 한번 불러요. 네. 그럴까요? 네. 네.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와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막말 인사 공천 배제 요 이야기부터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강욱 의원의 암컷 요 표현 논란 이후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이제 막말과 설화, 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후보자 검증이 단계부터 또 공천 심사에까지 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뭐 잘 이제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최강욱 전 의원의 이제 발언 이후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뭐 여느 때와 달리 굉장히 신속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당원 이게 징계를 할 때는 뭐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 다 무시하고 당대표가 비상한 방식으로 비상징계 이제 발동시켜 가지고 바로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 내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조금 일부 인사들이 약간은 뭐 옹호하는 발언들 이렇게 나오면서 당대표와 당의 그런 노력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당의 좀 진정성이 조금 훼손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뭐 한병도 의원께서 이제 말 그렇게 조금 막말하거나 아니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다시 한번 설화나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은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 하면서 네. 뭐 재차 이제 이 수습을 하려고 보이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뭐 일부 의원들이 뭐 그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상황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모습을 무조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내에서 그 뭐 남영희 부원장이 이제 뭐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그 뭐 개인 SNS에 이제 당직 사퇴하고 자중하고
국민들과 당원께 사과해라 이런 메시지 던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뭐 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남영희 부원장 또 당직 사퇴하고 뭐 사과하고 이래서요. 네, 좀 이제 잘 수습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이 의원들의 말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퍼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 그 시절에 황교안 대표가 막말 금지령 내리고 나서 좀 효과를 봤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민주당의 이런 상황이 좀 어떤가요? 아니 미진하죠.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것도 너무 낮은 수준의 비판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런 분들은 정치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암컷 발언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전에도 했었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하셔가지고 당원권 정지 받으셨잖아요.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조심하지 않겠어요? 자기네들 편 모여 있는 사람, 그 지지층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환호받고 막 와 정말 잘한다 응원받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취해서 그냥 막 본인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말 실수입니다. 예. 막말.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 잘 막지 않으면은 나중에 선거 때 또 어디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같이 비판할까 말까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전에 참 험한 말씀 많이 하시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구성원들이 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를 좀 넋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최강욱 의원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어떤 한 이제 뾰족한 그렇죠. 왜냐면은요 봐보세요. 이런 얘기하면은요 민영배 의원 같이 광주 출마하는 분들은 뭐가 잘못됐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딸들로 구성되는 강한 지지층에서는 야 잘한다 정말 잘했어. 그럼 본인 공천받을 때 여러 가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원 투표 받을 때. 그리고 거기 공천받잖아요. 광주에서는 그냥 100% 당선이잖아요. 근데 견재수 의원 같이 부산에서 어렵게 한 표 한 표 끌어모으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민주당 인사들이 하면 표가 그냥 우수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합리적인 의원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자 강성 팬덤층 정치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전재수 의원 말씀을 하셨지만은 원래 항상 당에서 보면 그래요. 사고는 다른 사람들이 치고 험지에 계신 분들이 늘 고생하는 것이 반복돼 있고 저희도 뭐 비슷해요. 영남에서 사고 치면 수도권이 고생하고 맞아요. 이런 건데 근데 최강욱 의원 이번 암컷 발언 때문에 잠깐 동안은 이 막말 논란이 조금 쉬쉬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 앵커께서도 자유한국당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막말 때문에 크게 또 그러니까 어차피 질 거 크게 졌어요. 생각해 보시면 잠깐은 공천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그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차명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 대상으로 망언을 했어요. 후보 이 선거 기간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모든 캠프가 다 멘붕이 됐던 그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호 후보 당시에 뭐 30대가 뭐 비하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과 지금의 민주당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들에게 이끌렸던 정당이었었어요.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매주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뭐 그 Y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팬덤은 강성 우파들이었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개딸로 표상되는 강성 팬덤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당을 이끌고 있는 한 최강욱 의원 같이 막말 내지는 이런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 할 욕구가 계속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아마 전 잠재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뭐 전 잠재적 요소보다는 좀 뭐 최근 우리 정치 좀 안 좋은 경향인 것 같아요. 이제 마라맛, 뭐 사이다, 탄산이 좀 죄송합니다. 탄산이 좀 건강에 안 좋거든요. 저희 노란색 유자차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몸에 좋은 건데 이게 좀 안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정동영 의원 망언이나 김용민 후보가 저기 노원이었나요? 그때 뭐 민주당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속히 징계로 이제 마무리한 부분이 차라리 뭐 그나마 뭐 뭐랄까 예방 주사를 민주당이 세게 맞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됐고 최강욱 의원 본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공직자가 아니니까 나에게 좀 더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부적절한 발언이면 명백하고 근데 징계로 빨리 정리가 돼서 저는 뭐 그렇게 딱히 더 논평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이게 더 반복된다면 이게 오히려 이제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징계 수위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민주당이 어떻게 좀 대처했냐, 빠르게 했냐, 아니면 과감하게 했냐 이건데 제명하는 게 낫지 않았어요. 빠르고 네. 과감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 내용은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당 대표가 그 윤리심판을 거치지 않고 비상징계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여기 그 막말이랑 어쨌든 약간 이런 것과 끊겠다는 약간 의지 표명에서 약간 조금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징계 수위는 뭐. 네. 저도 당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 보면 6개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아닌 사람이 6개월 당원권 정지는 그냥 6개월 동안 당비 안 내도 돼요 정도의 의미로 새겨져서 그게 어떤 뭐 감동이 있나 어떤 실효적인 조치가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어요. 아니 사실은 실효적인 조치는 필요 없고 여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빠르게 대응했냐. 그동안에 사실은 그동안에 논란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미지근 했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했다. 약간 여기에 조금 의미를 찾으시면 근데 어떨까요? 저는 약간 너무 쉬운 선택했다고 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같이 앉아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희희낙낙했던 뭐 민영배, 김용민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징계가 돼야 실제적으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조치가 되는 거지. 최강욱 의원 뭐 지금 그냥 당원이시잖아요, 그냥. 그 당원의 당비를 6개월 동안 안 내게 했다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조치라고 정치적 조치라고 봐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근데 답하기가 당 어려워요. 대표가 그 뭐 개인 SNS에다가 두고 바로 의견을 표명을 하셨고 또 육성으로 한번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는 크죠.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린 거 아닌가? 근데 약간. 거기 주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최강욱 주어가 의원 없었잖아요. 이제 막말 논란에 대해서 이제 당에 전체적으로 경고는 했지만 네. 이제 콕 집어서 최강욱 전 의원 아니죠.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 발언하고 나서 바로 뭐 비상징계 했으니까 뭐 그 최강욱 의원 전제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전제로 얘기한 것과 네. 콕 집어서 경고한 근데 이제 것과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당 상황을 볼 때 누구를 이렇게 당 대표가 아니면 당내 상황에서 누구를 지칭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정치적 행위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속 비명계들이 뭔가 이야기 나왔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비명계 의원님들 이름 하나하나 뭐 거명하면서 아니면 친명계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뭔가를 행위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름까지는 비명계는 원칙과 상식적인 얘기를 했고 네. 이 그렇죠. 최강욱 의원은 막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찝어서 얘기 안 하는 거는 나 최강욱 의원하고 친하니까 좀 봐줘야지. 그러한 이미지와 신호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미진한 조치가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게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순수 법률가의 시선에서 보면 어쨌든 이 표현을 했는데 6개월이면 이게 좀 상응하는 거 아니냐. 대신에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자. 왜냐하면 윤리심판을 해부됐다. 뭐 모든 걸 정지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상으로 이것도 약간 절차 위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최대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탈당 권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세게 해가지고 대중적인 이 효과를 확 줄이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 뭐랄까 그 문법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내가 이 자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거에 그거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직 근육이 안 박혀가지고 평론하고 변호사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무직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빠르게 한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뭐 그게 탈당 권고나 아니면 뭐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6개월보다 뭐 1년, 2년 정도 해도 그거는 크게 이 부분이 어차피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니까 예. 그 정도는 좀 더 세게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와 이렇게까지 조치했어?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줘야 되고 저희같이 보수 참칭 패널, 보수 패널 이런 분들에게도 비판할 게 없네요. 조치 잘했네요. 그러한 평가를 들어야지. 에이 이게 뭐예요 하는 거는. 추후에 이제 뭐 막말 관련자들은 이제 공천 불이익 준다고 했으니까. 네네. 이런 비판 속에 그래도 이제 여선웅 전 정책관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좀 빨리 민주당이 추스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틀 만에 했어요. 그게 어떻게 이틀은 빨라요? 빠르지 않다. 이런 이제 비판도 주말을 끼고 있지만 했으니까 사실 빠른 거죠.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좀 여러 가지 비판을 수습하고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 현역 의원 기득권 약화시키는 방안을 이제 논의하는 모양인데.
평가 하위 10% 미만에 대해서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이 가는 건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여기 이제 되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네. 그 하위 감산율 올리는 거는 수치적으로 이제 퍼센트를 올렸으니까 강화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인적 쇄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가질 수 있냐? 저는 이 그 감산 비율보다도 사실은 공개 여부에 있습니다. 공개 여부. 네. 누가 하위 평가를 그렇죠. 받았냐.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지난번 2020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2020년에 현역이 그때 민주당 현역이 129명이었었는데 불출마 빼고 103명이 도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93명이 공천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현역 생존율이 90%예요. 작년에도 그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 감산 비율이 똑같았거든요. 하위 20%한테 20% 주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생존 비율이 93%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경선을 뛴 의원들은 33명밖에 안 돼요. 그 33명 중에 10명이 이제 경선에서 신인이 현역을 꺾었는데 그 신인이 막 구청장이랑 뭐 시장 출신, 전직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빼면은 3명인가 5명밖에 현역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막 감산 주고 막 이거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감산이 경선 때 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인들은 경선을 붙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 공천 줄 때는 감산 제도가 없고 경선할 때 감산이 있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리 이제 성적표를 발표를 해서 이 사람 4년 동안 의정 활동 못했다. 이렇게 이제 좀 공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요? 그 예비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 못 쓰게 하자 이런 논의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 계속 이제 총선 때도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인기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60%까지 막 이렇게 올랐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이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매번 이제 뭐 약간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는 큰 그 이제 뭐 주장할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럽네요. 그러니까 100명 넘으니까 저희는 현역 의원 무조건 출마해야 되고 지금 경선하는 지역구도 별로 없어서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지금 더 발굴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참 그전에는 그런 눈은 안 보였는데 근데 지금 부럽다 이런 생각이 위원장님 듭니다. 아무리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셔도 네. 지금은 패널로서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정의당 생각하시고 방송을 하셔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감정이입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제 부족함을 주섬주섬하세요. 네. 저 그 국민의힘 총선 기획단에 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이런 감산점, 가산점을 쭉 과거에 있었던 걸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선웅 정책관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감산 비율, 가산 비율로 현역을 꺾는 경우는 손에 꼽아요. 양당이 다. 게다가 아까 전에 뭐 현역을 꺾은 사례, 이제 신인이 꺾은 사례는 한 3명에서 5명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아는 한두 분은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하셨어요. 10년 동안 현역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거가 3번이 지나는 동안 저 현역 하나 꺾겠다고 그냥 맨 땅에 밭을 가신 분들이 신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이제 당선이 됐던 거니까 경선에서 이긴 거니까 사실은 어디서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는 신인이 현역을 꺾고 들어가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맞습니다. 위대한 슈퍼루키 현근택 변호사 정도가 아닌 이상 사실은 현역을 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점, 가산점 제도는 눈을 흐리는 제도예요. 보면 예를 들면 과감하게 컷오프를 어떻게 하겠다 정도가 나와야 젊은 사람 넣겠다, 신인 넣겠다의 메시지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뭐 하위 10%, 10% 더 넣겠다. 뭐 이거는 그냥 뭐 정말 말 그대로 눈속임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불출마자 제외하고 하위 몇 프로 이렇게 하면 약간 부당한 상대평가 이런 느낌은 현역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하위 20%까지는 아닌데 아니 여기 불출마하고 여기 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왜 내가 그 순위에 들어와? 이게 너무 절대평가를 해야지 상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비율을 높일수록 뭔가 대표의 어떤 측근들에 대한 공천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좀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점이 되게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비슷한 취지에서 그래서 약간 공개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 비명계라는 분들이 이게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의원활동 평가 서를 공개를 하면은 만약에 다 비명만 들어 있으면은 뭐 누가 봐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명분
충분히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과 상식에서 오히려 이 공개하자는 주장을 하면은 뭐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인천 계양을 요 지역구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 원희룡 장관이 정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지 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양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장 센 사람과 붙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런 분석 속에 그럼 계양을에 출마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 장관님 원래 저희 고향에 오셔가지고 그 심상정 저희 전 대표님이랑 대결했는데 가장 센 사람인데 왜 인천 계양에 가요? 고향으로 오세요, 원 장관님. 네, 환영하겠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어디를 어떻게 출마해야 될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센 사람과 붙겠다 이 워딩이 예. 원희룡 장관의 육성이 아니라 전언이에요. 예. 측근이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간을 보는 거다. 분위기를 보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가 들은 얘기는 한 4일 전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아이 정말 국민의힘 이거 이상하다. 우리 김기현 당대표, 장제원 의원 이런 핵심 관계자들 이거 제대로 정리 못하면은 나 그냥 내년 총선에 불출마 갑자기 선언할래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약간 나 안 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 안 한다는 말에 안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무서워하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 같아요. 결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을까? 나를 시켜줄까? 아니면 내가 총선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총선에 수도권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가면 내가 당선이 될까? 그렇더라도 내가 2027년도까지 놀 수는 없으니까 어디 당선될 만한 곳에 나가야 되는데 어디 나가지? 뭐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본인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제주도 출마는 아닌 거죠? 수도권 출마인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원희룡 장관 뭐 계양이나 어려운데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 선거를 5번 하셨는데 전부 다 이겼거든요. 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쉬운 지역구 갔다 이길 만한 데만 갔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장성철 소장님도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내년에 배지를 못 달면 이 대선의 행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이제 뭐 지금 한동훈 장관 뭐 등판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대권 주자들이 굉장히 이제 막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 존재감 없으니까 한번 그냥 주변에서 이 이야기 한 게 약간 이제 부풀려져 가지고 막 크게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지금 속으로 약간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가면 안 되는데. 이 얘기한 게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으로 이준석 막 뜨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대구 가서 와 팬심 많네 확 뜨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도 있어. 그러니까 센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좀 흘린 것 같아요. 카운터파트를 좀 제일 센 사람으로 흘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보수에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는 정치인분들께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는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되게 불리하고 근데 거기서 강남, 서초, 뭐 송파, 용산 아니면 비례, 영남 말고 이기면 그런 지역구에서 이기면 본인이 이제 가장 각축전에서 제일 위에 올라서는 거죠. 그 경쟁력을 시험받는 무대인데 여기서 나고 하면 이제 약간 경쟁력이나 상품성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이준석 대표든 원희룡 장관이든 뭐 한동훈 장관이든 간에 그래서 안 그러면 온실 속으로 갔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당권 장악이나 이런 것은 가까워질지 몰라도 대선 주자로서의 그 부분은 약하니까 굉장히 고르고 고를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벌써부터 지역구를 고르기보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갈 수도 김지석 위원장은 다른 보는데, 생각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그 원희룡 장관의 뜻인지 여부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전화해 볼까요? 아무튼 저는 뭐 나가는 것 자체는 좋다고 봐요. 왜 다들 그 당의 주류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들 이제 따뜻한 양지만 찾아가시니까 뭐 지금 솔선수범한다는 것은 좋은데 근데 양지 발음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칭찬을 하는 거는 더 위험하게 새겨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큰 변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근데 당내에서 차기 대선 경쟁을 하는 분들한테도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큰 변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종로 출마를 하시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보궐선거 있었을 때 종로 누가 나가냐. 물론 최재형 의원이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셨지만 후보로 나셨고 근데 원희룡 장관이 제일 많이 하마평에 오른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선 후보였고 또 그 정도의 중진급이었고 지자체장도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종로로 나가고 싶다. 종로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최재형 의원이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종로로 나간다는 변수가 생겨버리면 그 원희룡 장관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따뜻한 데 갈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운 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원희룡 장관의 가장 큰 변수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럼 한동훈 장관을 의식한 행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고 조금 더 날카롭게 보면 종로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지역구예요. 그럼 안 갖고 있는 지역구에 나가서 한 석이라도 더 따오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지. 갖고 있는 지역구에 있는데 그게 뭐 종로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인 거고. 그럼 종로는 이미 최재형 의원 있는데 그거 차지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뭐 지면 더 타격은 더 클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다른 지역구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들 중에서 선대위원장 되시는 분은 조금 대신 그걸 명목으로 해서 조금 더 안온한 지역구를 배당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묘한 자리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예. 한동훈, 원희룡, 이준석 이렇게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들 향후 대권 후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허울 좋은 명분론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험지에 나가가지고 국민의힘 수도권 승리에 선봉장이 돼야지 이러다가 진짜 똑 떨어지면은요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올림픽 경기가 아니거든요.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거나 그래 메달 못 따도 괜찮아. 아니, 올림픽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뭐 전국체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이분들은 그래도 올림픽에 나갈 정도의 예선전은 치렀잖아요. 아무튼 배지를 무조건 달아야 된다. 배지 달아라. 그래서 저는 네. 이 한동훈, 이준석, 원희룡, 이준석이 계속 국민의힘에 정치를 한다면 이분들 다 강남 서초에 쫙 다 그냥 후보 자격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 중 누구도 개항을은 비추천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미 이제 뭐 다 뭐 IPO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 제가 개항을 주민인데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정의당 전략 영입으로 이선영 아나운서를 개항을 공천을 줘야 되나. MBC가 좋습니다. 정치가 좋고요. 뉴스투데이 너무 사랑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항을에 출마할 것인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항을이 아니라 좀 험지 출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도 받고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례대표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찍는 분들도 있어요. 분들이 아니고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한 분이에요? 네. 한 분 이원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원우 의원이요. 네, 이원우 의원께서. 근데 비슷한 취지에서 그 지금 대선 후보들 이미 이제 막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대권 주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막 뭐 어려운 데 가가지고 한석 따오고 뭐 총선한다 약간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 소장님 의견처럼 배지를 무조건 달아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험지에 가가지고 대구 가가지고 의미 있는 선거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안 돼. 아니 근데 이제 배지를 달려면 뭔가 이제 민심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거를 얼마나 힘있게 끌어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민주당에서 이런 힘이 좀 떨어진다. 맞아요. 점유율이 떨어진다. 맞아요. 이런 지적이 있어요. 뭐 최근에 낸 정책들을 보면 3만 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청년 패스. 또 이제 정유사, 은행 돈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어려울 때. 그래서 횡재세를 도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슈가 좀 안 된다. 맞아요. 라는 이제 비판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한테 필요한 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 약간 반전 정책이거든요. 반전 정책. 민주당이 이런 것들도 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제기하는 정책들이 사실은 약간 좀 애매한 게 이제 야당의 이제 함정에 조금 빠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3% 경제 성장론 막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슈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이슈 주도권이 저기 여당한테 있어요. 예. 대통령이 이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약간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죠. 이런 이슈들이.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뭐 거대 이제 야당 뭐 입법 독주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프레임에 조금 갇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거야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를 약간 이제 바로 입법으로 함으로써 뭔가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이제 지난 그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약간 이제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잃었으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야 이제 막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예. 그거랑 이제 실거주 의무 뭐 폐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약간 정부를 준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거 다 법령 개정 사항인데 정부가 갑자기 밀어붙여가지고 시장과 국민한테 혼란을 줬다. 이거를 민주당이 하겠다. 약간 이런 뭔가 이제 좀 제스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제로 막 그 뭐 제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 민주당이 해주는 건데 사실상 정부 여당이 해주는 것처럼 프레임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법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과감하게 반전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금의 난국을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저기 현근택 변호사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을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슈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인물로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어요. 민주당도. 쉽지 않죠. 사실은 그 여당이 이제 그 뭐 여당 프리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민주당은 대항할 거는 사실은 인적 쇄신으로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약간 소용돌이 쳐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인요한 혁신이한테 약간 뺏겼잖아요. 인요한 혁신이가 중진불출마하라면서 뺏겨서 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저는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가능한 수준의 이제 규모의 제1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위험과 면모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 공천 혁신 경쟁에서도 뭐 새로운 분들 많이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신선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뭐 청년 패스 3만 원? 예. 이 정의당 홈페이지 1번의 정책이 대중교통 3만 원 프리 패스예요. 지금 잠깐만 여기 지금 정의당 유튜브가 아니에요.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6만 5천 원 얘기했고 지금 하잖아요. 있습니다. 사실 저희를 늘 따라오잖아요. 정책에서는 저희가 퍼스트 무버인데 환영합니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늘 패스트 팔로우하는 거를 저는 환영하고요. 네, 뭐 저작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횡재세도 심상정 의원이 가장 먼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6명짜리 의원 당이랑 100 몇십 명짜리 당이랑 좀 달라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왜냐하면 좀 낼 수 있는 플랜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기본소득을 약간 뒤로 3선, 4선으로 뒤로 물리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핵심 그랜드 플랜이 뭐냐, 블루프린트가 뭐냐가 좀 흐릿해지면서 선거 대선 때부터 좀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꾸 사법 리스크가 더 올라오고 그렇다면 이제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 지금 시대의 경제 위기, 그 다음에 뭐 지금 대환 대출 문제 아니면 저출산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돌파하겠다는 비전을 한쪽으로 내놓고 그 비전에 걸맞는 전략적인 인재를 또 데려오고 그러니까 그냥 인재를 셀럽 데려오듯이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정책과 패키지가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모시려고 해도 되게 힘들어요. 여기 뭐 좀 쉽지 않은데 아니냐. 난 또 큰 데 가서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혁신과 그리고 용산과 당의 관계가 문제라면 이 민주당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는 좀 통합을 좀 더 잘하는 거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 본인들의 기득권인지를 내려놓을 건지 말 건지에 관련된 선거제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이런 것들부터 나와야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무브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요거 근데 하고요. 한마디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김준일 변호사님이 아니 민주당 기득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 민생 정책들이 호소력이 없는 이유는 민주당이 너무 기득권스러운 정책들을 많이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뭐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 노란봉투법에서 소외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건들지 않았다는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들지 않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마찬가지로 횡재세도 예를 들면 금융기업들 관련해서
돈 더 걷겠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는 고금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타트업 하신 분들 알겠지만 금융산업은 거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금융 규제가 너무 빡세고요. 그다음에 금융 노조도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조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세금만 더 걷는다? 이거는 굉장히 비겁하고 쉬운 방식의 정치인 거죠. 근데 저 이 부분 좀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같이 올라갔는데 3조 그러니까 노란봉투라고 얘기하는 건 손해배상 그 가압류 문제고 예. 원청의 사용자성을 더 확대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뭐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부분이 개정안에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김재섭 교수님 얘기는 다른 조문에 대한 좀 그 얘기를 좀 결핍시킨 물론, 거라서 네, 그 부분은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중구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은 그 법안에서는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이제 정책 방향성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이제 이야기를 네, 해야 맞아요. 된다 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헤드라인의 주로 위치해 있었던 이야기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이에요. 영국과 이제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평가를 전반적으로 보면 외교 분야가 긍정도 1위, 부정도 1위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뭐 가끔 방한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해외 자주 나가는 그냥 해외에 건가요? 좀 계시고 네. 방한하시는 것 같고 정치학자들이나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원집정부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내치는 국무총리가 이걸 실천적으로 좀 실현하고 있는가. 이럴 거면 한덕수 총리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시라. 괜히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외교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게 지금 만약 엑스포 유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 했냐라는 이야기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 행사 유치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다. 오히려 이제 국내 정치가 골치 아프니까 계속 외유만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뭐 사우디 방문 때도 그렇고 투자 유치를 많이 했다. 그냥 외국에 뭐 나가서 인사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여러 이제 투자 유치들을 끌어왔다라는 입장이던데요. 근데 기사들 보면 그 전에 뭐 계약된 거 가져가 그날 붙여가지고 홍보자를 같이 넣어서 투자 성과를 부풀리거나 이런 거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의문이에요. 네. 맞아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네. 차라리 그 현대차 뭐 삼성이 미국 투자할 때 이걸 국내 유치, 국내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를 제대로라도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제조업 강국이 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안에 있는 기업들을 좀 설득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선웅 정치. 네, 아니 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 성과를 순방 성과를 예전에 한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이번에도 미국 가실 때 그 1조 5천억어치 뭐 투자 유치 성과했다 하면서 이제 뭐 산업부가 대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얼마 했다가 안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번에는 GM이에요. GM이 이제 엄청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GM이 우리나라한테 1조 투자한다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 거기랑 또 약간 연관되는 게 아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 순방이 너무 잦은 게 뭐 성과가 있으면 좋지만 성과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 금액을 예산을 조금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교를 해서 보면은 뭐 그 박근혜 대통령 4년 하셨으니까 이제 연 단위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연 단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3배를 더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그 두 분 전임 대통령이 4년, 5년 동안 쓴 거를 거의 다 채웠어요. 내년에 이제 예전 지금보다도 또 이제 증액해가지고 쓰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큼 약간 효율적인 게 있냐. 아까 한국에 방한하시는 것 같다고 했는데 미국 다녀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또 영국 가시고 조금 있다가 또 바로 이제 또 네덜란드 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이 약간 너무 잘 못 짜는 거죠. 한 번 나갔을 때 그냥 차라리 한 번 돌고 오든지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가니까 행안부 장관도 계속 가시잖아요. 행안부 장관 나갈 때마다 지금 계속 전산망 오류 나가지고 이번에도 미국에 계실 때 사고 났는데 이번에 또 사고 났죠. 계속 크고 작은 이제 네. 전산망.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네.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왜 순방에 왜 계속 같이 가냐.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있으면 배우자 외교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데 정상회담이 없는 그 순방에도
김건희 여사가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은 3월 달에 그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경질됐는데 그 경질될 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블랙핑크 그 뭐 공연 무산돼 가지고 막 했다는 썰이 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 갔을 때 뭐 블랙핑크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보면은 훈장 받았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좀 뭔가 이 순방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하도 많이 뭐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순방 많이 가냐고 해가지고 같은 기간으로 시간을 통제하고 문재인 정부랑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 안 나요. 거의 한두 번 정도 차이 나고.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는 2019년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순방 자체가 극도로 자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을 비교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같은 기간으로 통제를 하면 문재인 정부 결코 해외 순방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 성과 문제와 관련돼서도 뭐 양해각서 이런 거는 사후적으로 평가받는 거니까 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을 달게 봤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한 번 더 평가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동선 문제와 관련돼서도 네덜란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덜란드는 하원을 조기 해산하는 바람에 선거가 11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측에 우리가 입장을 고려했고 대한민국도 거기에서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뺐던 거지. 그게 무슨 순방을 더 자주 하기 위해서 동선을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또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돼서도 그 영국에서 이제 국빈 초청은 그러니까 총리 주재 초청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국왕이 초청하는 경우 1년에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 초청됐다는 거고 대개 그 초청의 대상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성과 자체를 그렇게 그 영국 간과 자체를 우리가 편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빈 방문이 이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에 영국으로 초청된 이 국빈 중에서는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 순방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느끼냐면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에 국민들을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고 육성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외신을 통해 대통령을 보니까 뭐 제가 방한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다니고 그럼 이걸 다녀와서 성과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기자들을 만나고 국민을 만나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보다 어떻게 보면 인식이 더 중요한데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국민들과의 접촉, 도대체 도어 스태핑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서 여선웅 전 정책관께서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영국 언론들 중에서 이제 주로 가십성을 다루는 언론이기는 한데 김건희 여사의 외모와 나이에 깜짝 놀랐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좀 이제 인용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이 기사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네, 뭐. 아니 원래 저기 그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북미 이런 데서는 아시아인들 나이를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늘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뭐 듣고 마는 거죠. 그러면은 장 소장님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계속 이제 국빈 방문이라든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비판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그게 적절하냐 막 이런 비판하는 게 이제는 좀 소용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외국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해외 순방 이거는 좀 비판하는 것은 너무 정략적으로 좀 보여요. 가서 하나라도 국익을 위해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뭐 MOU 하나라도 더 맺으면 그만큼 더 순방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나가 이런 식으로 좀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도록 야당도 좀 응원해 주시고 이런 조언도 해 주시고 하는 게 어떠냐. 왜냐? 국익에는 여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이끌어 오시라. 그 부산 엑스포도 꼭 유치하셨으면 좋겠다.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의도는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뭐 패션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게 과연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서였거든요. 어떻게들 보세요? 근데 뭐 그런 보도는 사실은 이제 막 정치 뉴스발로 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뭐 의류 그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데 이제 뭐 관심 있는 그런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매체들에서 보도를 하니까 이제 같이 그냥 뭐 많이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뭐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뭐 그 김건희 여사 뭐 그 외모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뭐 비판하거나 민주당도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다른 순방을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그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과가 있고 외교적인 뭐 어떤 진전이 있으면 그게 더 뉴스가 되겠죠. 근데 다녀왔다, 밥을 먹었다, 국비는 몇 번째였다, 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뭐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근데 그 다우닝 선언은 우리가 상호방위 조약 빼곤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폐마하시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아니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탈로 보면 그렇게 많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기자 그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언론사에서 다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뉴스거리가 없기 때문에 점점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보도도 잘 안 나고 있고 이번에 미국 가셨을 때 제가 그 주에만 방송을 되게 여러 개 했는데 미국 가신 거를 주제로 다른 방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언제 처음 알았냐면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애플 CEO 팀 쿡이랑 악수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팀 쿡이 한국 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만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점점 약간 이 존재감이 없어지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광고 듣고 오시죠. 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한 개통캐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정치인싸와 함께해 주신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 정책관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